난 자동차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이다. 이 일이 특별히 좋아서 선택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여기서 일하게 됐다. 내가 일하는 곳은 마을 쇼핑몰 근처에 있는 작은 자동차 매장이다.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곳을 물려받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자동차를 무척 좋아하셨고 자동차를 팔아넘기는 건 더 좋아하셨다. 나도 어릴 때부터 일을 돕다 보니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어느새 나만의 판매 노하우도 생겼다.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으면 내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지만 난 내 일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난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평화로운 날이었지만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아 지루한 날이었다. 날씨는 좋았으나 자동차를 한 대도 팔지 못한 날이었기 때문에 기분은 썩 좋지 않았다. 저렴한 자동차를 찾는 젊은 커플도, 스포츠카나 픽업 트럭을 찾는 청년들도, 식구가 늘어서 새 미니밴을 찾는 가족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난 하루의 대부분을 라디오를 들으면서 보냈고 혹시 손님이 찾아오는지 가끔 주차장을 기웃거렸다. 아버지는 이제 대부분의 일을 내게 맡기고 친구분들과 골프를 치러 다녔다. 아버지가 가게에 안 계시는 동안은 좋은 판매 실적을 내서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참 실망스러운 날이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더 흘렀을 때 그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쇼핑몰의 셔틀버스에서 내려서 가게 앞으로 걸어왔다. 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손님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느린 걸음으로 가게 쪽으로 다가왔다. 60세 전후로 보이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아저씨였다. 얼마 남아있지 않은 머리카락은 가지런히 빗질해 넘겼지만 반들반들한 머리가 보였다. 눈은 갈색 선글라스로 가려져 있었고 옷차림은 80년대 패션 카탈로그를 그대로 복사해 둔 것 같았다. 카키 바지에 가죽 부츠, 배가 나온 몸을 가리고 있는 꽃무늬 셔츠, 그리고 아무런 무늬가 없는 네이비색 자켓을 걸치고 있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걸어왔다. 나는 그가 가게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걸 확신한 뒤 얼른 껌을 뱉고 머리를 빗어넘기고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는 곧바로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주차장에 전시된 자동차들을 둘러봤다. 내게는 얼른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신호였기 때문에 난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여러 자동차를 둘러보면서 심드렁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난 얼른 세일즈맨의 감각을 발휘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손님을 도와드릴 마크라고 합니다. 특별히 찾으시는 차량이 있을까요? 그는 잠시 내게 아는 척도 하지 않은 채 자동차들을 둘러봤다. 갈색 선글라스와 늘어진 턱은 마치 괴팍한 두꺼비 같은 인상을 주었다. 첫 인상부터가 뭔가 좋지 않은 손님이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자동차를 찾는데 원하는 게 안 보이네. 오늘만 벌써 3번째 가게야. 난 수백 번도 더 해본 영업 멘트를 준비하면서 두 손을 모았다. 마침 오늘은 고객님께 소개해드릴 좋은 차량이 많이 들어와서요. 됐네. 영업 멘트 같은 걸 들을 생각은 없네. 그는 곧바로 내 말을 끊었다.
그리고 전시돼 있던 해치백 차량 한 대를 향해 다가갔다. 그러시군요. 그래도 제가 뭔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차량을 구매하시기 딱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난 고급 세단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좀 잘 빠지고 드라이브하기 편안한 차량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좀 더 스포츠카에 가까운 물건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님께 잘 어울리는. 그는 이미 내 말과 상관없이 멀어지고 있었다. 난 조금 좌절감을 느꼈다. 아무래도 대하기 쉽지 않은 손님이 될 것 같다. 난 머리를 긁적이다가 다시 그에게 따라붙었다. 여기 소형 SUV도 많이 나가는 차량입니다. 여러 명도 충분히 태울 수 있고요. 트렁크에 짐도 많이 들어가고 사륜 구동이라서 안정적이에요. 추천해드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동네에서 겨울에는 길이 험하거든요. 그는 여전히 내 말을 무시하면서 입술만 잘근거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었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시트 열선에 블루투스 내장은 기본이고 TV가 들어간 모델도 있습니다. 출퇴근하실 때 지루할 틈이 없겠죠. 이번 달까지 구입하시면 첫 1년 동안은 할부이자도 받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름 세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긴 한데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일단 보시고 나중에 문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마침내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석상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예전엔 자동차 세일즈맨이었지. 지금은 은퇴했고. 아이씨, 젠장.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난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이미 영업 방식에 대해 다 알고 있을 거다. 뭘 어떻게 해도 통하지 않겠네. 오늘 자동차를 한 대라도 팔고 싶으면 이 사람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뭐라도 던져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 그래도 나는 애써 침착한 태도를 보였다. 뭐 정말이세요? 이 근처에서 일하셨나요? 아마 저희 아버지랑 아는 분이실 수도 있겠네요. 남잔 내 말에 대답하지 않고 걷다가 마침내 중고차들을 세워둔 곳에 발걸음을 멈추고 차를 한 대씩 주의 깊게 살펴봤다. 그는 오래된 뷰익 차량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담뱃갑과 지포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저희 매장에선 금연이라서요. 담배 좀 넣어주시겠습니까? 그는 내 말을 무시하고 담배 한 대를 꺼내 물었다. 그리고 불을 붙이면서 깊이 빨아들인 뒤 뷰익을 가리켰다. 저 뷰익 르세이버 모델 줘봐. 열쇠 빨리. 그는 내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으면서 그렇게 말했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들었다. 1998년식 뷰익 르세이버 한정판. 은색에 썬팅된 유리창. 이 수많은 차들 중에 저거라고? 장난을 치는 건가? 중고차 말씀이신가요? 손님에게 더 어울리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더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으실 텐데요. 가격이 얼마야? 한 8,000달러? 시세는 한 5,000달러밖에 안 될 텐데. 내 말 알아들었으면 빨리 열쇠나 가져오라고. 그는 다시 나를 쳐다봤다. 난 그의 말투에 당황했다. 그럼요.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얼른 가져오겠습니다. 난 사무실로 돌아와서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난 그 남자의 예측하지 못한 선택에 당황해서 땀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 많은 차들 중에 하필 뷰익 르세이버라니. 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그만뒀다. 아버지는 아마 질문 공세를 쏟을 거고 난 지금 상황을 설명하느라 힘을 빼야 하겠지. 내가 열쇠를 찾아 돌아왔을 때 그는 창문을 통해서 차 내부를 살피고 있었다. 그가 피던 담배꽁초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상태였다. 난 한마디 할까 하다가 참았다. 이 남자에게도 뭔가 얻어낼 게 있을 텐데 방법을 찾아봐야지. 깨끗하구만. 아주 깨끗해. 그는 운전석 창문으로 차를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네, 모든 차량은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난 대답을 하면서 머리를 굴렸다. SUV는 먹히지 않을 거야. 최신 자동차를 추천하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고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간 도망갈지도 몰라. 링컨 자동차는 어떨라나? 남잔 앞 유리창에 판매 중이라고 써붙여 놓은 종이를 바라봤다. 판매 조건 같은 것들을 함께 써놓은 종이었다. 무상수리 보증은 없고 뭐 이런 내용들 말이다. 이건 중고차니까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보실까? 그는 차에 기대면서 나보고 문을 열라는 듯한 제스처를 했다. 난 웃으면서 차 문에 열쇠를 꽂고 돌렸다. 그리고 얼른 내부를 살펴봤다. 앞좌석 바닥은 발자국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깨끗한 종이를 깔아둔 상태였다. 뒷좌석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네, 보시면 됩니다. 난 그가 차 내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문을 열었고 그는 머리를 집어넣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빌어먹을 선글라스 때문이기도 했다. 왜냐면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는 입술을 잘근거리면서 대시보드를 살펴봤고 좌석도 훑어봤다. 갈색 가죽 시트가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가죽 시트라. 깔끔하네. 나 젊을 땐 이런 걸 몰고 다니면 여자애들이 환장했지. 그는 나지막히 말했고 난 기분이 더 불편해졌다. 저 뒷좌석에 얼마나 많은 치마가 닿았을까. 그는 혀를 차면서 손가락으로 시트를 훑었다. 그리고 먼지를 털어내려는 것처럼 손을 툭툭 털었다. 난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맞장구를 쳤다. 아, 그런가요? 그럼. 자넨 이런 차 뒷좌석에 아가씨를 태워본 적 있어? 그는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내게 물었다.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아니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난 긴장한 채로 웃으면서 말했다. 저쪽으로 가보시면 이거랑 똑같은 은색으로 된 링컨 자동차도 있습니다. 물론 그는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트렁크 버튼을 눌러봤다. 트렁크가 부드러운 딸깍 소리를 내면서 열렸다. 그는 곧바로 차 뒤로 이동해서 트렁크 쪽으로 왔는데 뭔가를 망설이는 듯이 열어보지는 않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차 표면을 훑었고 임시 번호판도 만져봤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모양의 우리 자동차 매장 로고 스티커에 손을 댔다. 여전히 찡그린 표정을 한 채로. 저희 매장 이름이 다이아몬드 딜이라서 로고가 다이아몬드 모양이에요. 저희 아버지 아이디어였죠.
솔직히 말하면 좀 유치하죠? 난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위해서 계속 말을 이었다. 뭐, 그런가. 그는 짧게 대답하고 트렁크 문을 들어 올렸다. 그가 트렁크 안을 살펴볼 때 나도 그 안쪽을 바라보게 됐다. 침묵이 흘렀다. 트렁크는 텅 비어 있었고 스페어 타이어를 보관하는 공간의 문이 보였다. 그 남자는 트렁크 안에 깔린 천을 만져봤다. 여기 뭐가 많이 들어가겠네. 그렇지? 그는 조금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서 말했다. 아마 햇살이 따가워서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아, 그럼요. 장 본 걸 넣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여자를 넣기도 좋겠네. 그지? 그가 내 말을 끊으면서 대답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는 날 바라보면서 말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잖아. 그리고 트렁크를 쾅 소리 내면서 닫았다. 난 깜짝 놀라서 움찔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제 떠나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난 목이 메이는 기분을 느끼면서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전화기를 찾아서 주머니를 뒤졌다. 그 남자는 턱을 긁으면서 나를 빤히 쳐다봤다. 떠나긴 왜 떠나? 아직 다 안 둘러봤는데 말이야. 그는 나를 지나쳐서 다시 운전석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작은 술병을 꺼내서 뚜껑을 열었다. 그는 술을 한 모금 들이켰고 난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다. 저기요, 뭘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나가주시죠. 경찰 부르겠습니다. 난 그가 술병 뚜껑을 돌려서 닫는 걸 보면서 말했다. 걱정 마. 경찰은 내가 부를 테니까. 그는 주머니에 술병을 집어넣은 뒤 구형 휴대폰을 꺼내면서 말했다. 뭐라고요? 경찰은 내가 부르겠다고.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는 그렇게 대답한 뒤 전화기를 열었다. 난 혼란에 빠져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대답했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난 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두 손을 든 채 말했다. 그 남자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 불을 붙였다. 난 땀 범벅이 된 이마를 긁으면서 슬쩍 주위를 둘러봤다. 주변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이 차를 마지막으로 몰았던 게 언제야? 그가 물었다. 난 당황해서 네? 하고 되물었다. 이 뷰잉 말이야. 몰아본 적 있어?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그럴 때 말이야. 그는 목소리를 점점 낮춰서 거의 귓속말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내게 물었다. 저요? 아니요. 한 번도 몰아본 적 없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하, 그거 참 웃기는 일이네. 이 전시장에 수많은 차가 있는데 이 차만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단 말이야. 타이어도 반짝거리고 보통은 잘 팔리는 차들을 이렇게나 깨끗하게 닦아놓는데
이렇게 안 팔릴 것 같은 차를 관리를 이렇게나 잘해놨다니. 그는 내게 점점 다가왔다. 담배 연기가 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다. 정말로 전 이 차를 몰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 그냥 여기 있는 차들을 관리할 뿐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이 차에 붙어 있는 종이는 13만 715마일을 달렸다고 써 있는데 대시보드에는 13만 757마일이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야. 안 맞는데 난 태연하게 대답하려고 했었다. 아, 사장님, 겨우 42마일 차이인데 큰 문제가 될까요? 가끔 차를 여기저기 이동시켜 놓을 때도 있고 해서요. 필요하시면 종이를 새로 뽑아서 붙여놓겠습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대답했다. 그래, 뭐 한두 블록 정도는 정비를 위해서 옮길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이야, 이 근처에 몇 마일만 가면 술집들이 있단 말이지. 자네 혹시 이 차를 몰고 여자애들을 꼬시려고 그 근처에 가본 일이 있는가? 그는 다시 술병을 꺼내서 한 모금을 들이켰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다. 전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당연히 아니겠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간단한 얘기를 하나 들려줄게. 아까 말한 대로 나도 은퇴하기 전엔 자동차를 파는 세일즈맨이었어. 아주 유능하기도 했지. 그런데 말이야, 남편으로서는 별로였고 아빠로서는 더 최악이었거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애한테 거의 신경을 안 썼어. 그냥 자동차를 위해 살았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혼을 했지. 그 이후론 아내랑 연락한 적은 없어. 우리 딸은 아마 자네보다 조금 어리거나 할 거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런데 아내가 어제 전화를 했지 뭐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를 나눴지. 우리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이 된 것 같다고. 그런 내용이었어. 이미 경찰을 불렀다고 했는데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야. 나도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다. 아, 그래서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긴장감은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날 어떤 남자가 딸아이랑 데이트를 한다고 데리러 왔지 뭐야. 아주 신사적이지. 그런데 딸아이 모습을 그 이후로는 볼 수 없었어. 그 남자는 은색 뷰익을 타고 딸아이를 데리러 왔어. 아내는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다고 했는데 차에 무슨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었대. 그리고 난 3번째 자동차 매장에서 마침내 그 스티커를 발견했어. 난 차에 붙어있던 다이아몬드 모양의 매장 스티커를 쳐다봤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젠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그는 담배꽁초를 던지면서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줄 알았어. 아마 네 애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테지. 자동차를 이 구석에 세워둔 것도 아마 너일 테고 사람들 눈에 잘 안 띄게 말이야. 그렇지? 꺼져, 씨발. 난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다. 차를 끌고 멀리 몰고 갈 생각은 아니었겠지. 술집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뭐가 있는지 아나? 강이 있지. 한 10분 정도 운전하고 가야 할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려고 했는데 내 딸아이가 거절했나? 난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대답했다. 아니요, 틀렸어. 아니, 들리지 않았어. 이 자동차는 여기 전시장에서 가장 깨끗해. 최소한 세 차를 세번한 것 같군. 내부 청소도 그렇고 중고차를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자동차 매장은 거의 없어. 완전 낭비거든. 네 애비는 언제쯤 알게 될까? 네가 그랬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사고였어요. 아마 너 같은 새끼는 거절당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겠지. 자존심이 상했을 거야. 너같이 자만심으로 가득한 놈은 말이야. 그건 사고였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대답을 하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느껴졌다. 서 있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다. 물론 그렇겠지. 자, 본론으로 들어가지. 어찌됐건 난 경찰을 부를 거야. 지금 부르거나 아니면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나. 난 알고 있는 걸 모두 진술할 거고 경찰은 딸아이의 시체를 찾겠지. 어디에 있는지 말이야. 하지만 그때까진 시간이 좀 걸리겠지. 너랑 네 애비는 그 모든 과정을 겪게 될 거고 이젠 다 끝장인 거지. 그가 말을 마치자 난 주체할 수 없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울먹이면서 대답하는 사이 그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손틈 사이로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게 보였다. 38구경 권총이었다. 내가 내 딸아이를 끔찍하게 아꼈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어. 나도 알아. 하지만 걘 내 딸이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해야지. 난 너 같은 살인자가 아니야. 하지만 네가 실수에 책임지고 반성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일은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어. 그 죄책감을 안고 감옥에서 남은 삶을 보내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 아니겠어?
선택은 네가 해.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난 그가 건네는 권총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는 한숨을 쉬고 다시 술병을 꺼내서 쭉 하고 들이켰다. 그의 선글라스 아래로 살짝 눈물이 비치는 게 보였다. 그는 빈 병을 바닥에 내던지고 다시 담배 한 대를 꺼낸 뒤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버스 정류장 벤치에 걸터앉은 그의 모습을 바라봤다. 난 무거운 발을 이끌고 사무실로 되돌아갔다. 물건을 정리하고 매장 문단속을 했다. 내가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땐 버스 정류장 벤치는 비어 있었고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잠시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주머니에 넣어둔 권총과 바닥에 버려진 그 남자가 버린 술병이 꿈이 아니라는 걸 알려줬다.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은 확실했다. 나는 뷰익에 시동을 걸고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쯤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어 있었다. 내가 이 글을 남기는 것은 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기 위해서다. 나도 내가 쓰레기 새끼고 큰 실수를 했다는 건 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처음엔 이 감정을 거부하고 무시했었다.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감추기 위해 애썼다. 내가 한 일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 지금 내 핸드폰에는 수많은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다. 하지만 답을 할 필요는 없다.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 마을 외곽에 붉은 네온 사인 간판을 달고 있는 식스샷이라는 술집이 있다. 거기서 동쪽으로 8마일쯤 차를 몰고 가면 강을 건너는 다리가 하나 있다. 그녀의 시체는 그 다리 아래 있다. 그녀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무거운 돌로 눌러놨기 때문에 아마 아직도 거기 있을 거다. 내가 할 말은 여기까지다. 난 내 실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거다. 지금 내 앞엔 권총 하나가 놓여 있다. 그리고 난 그 남자가 권총을 쥐면서 했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니까. 그는 유능한 세일즈맨이 맞다. 내가 이렇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모두들 안녕.